우리가 영국 정당사를 알아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사실은 제대로 된 그 근대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고 발전시킨 나라가 이제 영국이 근대 민주주의는 처음이죠. 그전에는 저기밖에 없었죠. 고대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밖에 없었는데 그 유래를 알면 왜 좌우가 나뉘고 또 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를 알 수가 있죠. 휘그당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정당 중에 하나인데 그 찰스 2세 때 찰스 2세가 후계가 없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 제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와 찬성이 나눠졌었어요. 이 찰스 2세가 문제가 된 게, 제임스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카톨릭 신도예요. 카톨릭 신도. 근데 영국은 그 당시 개신교, 영국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가 국교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 카톨릭 교도, 구교도라는 거는 인정하기 힘들죠. 근데 토리당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정하자, 그냥. 제임스가 왕위를 물려받는 거에 대해서 토리당은 현실을 인정하고 보수적이죠. 인정하자. 근데 휘그당은 뭐냐면, 야, 우리가 국교고 개신교, 그 개신교가 지금의 개신교는 좀 다르죠. 영국 성공회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종교를 따로 갖고 있는데 그걸 인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왕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휘그당입니다. 그래서 두 당이 이제 싸우죠. 휘그당은 주로 누가 이제 모였냐 그러면 부르주아 상인들이 많이 모였고 이 왕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왕권적이죠. 네 마음대로 왕이 물려줄 수 없다. 왕이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랑 일치해야 된다. 그 당시는 뭐 좌우 개념은 아니고 토리당은 왕이 하는 일인데 좀 도와주자. 보수적이죠. 왕이고 뭐고 우리하고 종교가 다른 건 곤란하다. 왕에 반대하는 그런 당이 됐죠. 휘그라는 건 이제 스코틀랜드 말로 휘게머라고 하는 뭐 말도둑, 말 타는 사람들, 모반자 이런 뜻에서 휘그를 따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죠. 휘그당과 토리당은 처음부터 이렇게 뭐 정당 개념, 이렇게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이제 왕위 계승권에, 제임스 왕위 계승권에 찬성하면 그 찰스 2세의 뜻에 따라주면 토리당. 왕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원칙은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진보적인 사람들은 휘그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제임스 2세가 이제 즉위는 했어요. 토리당이 이겼죠. 이겨서 이제 제임스 왕위는 했는데, 토리당은 무슨 계산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제임스가 왕이 되는 걸 동의했냐면, 제임스가 2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왕의 혈통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나이도 꽤 많고 그래서 해봐야 당대 잠깐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자. 이게 토리당 입장이었는데 제임스 2세가 결혼을 해서 그때 이제 왕비로 받아들인 젊은 왕비한테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리당도 뜻이 이제 자기 뜻과는 달라진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계속 카톨릭으로 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는 토리당하고 휘그당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제임스 2세가 자기 제의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후계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하고 그 당시 오렌지 공이었던 윌리엄 3세를 즉위하게 하죠. 이 과정 중에 아무런 피를 흘리지 않고 제임스 2세도 흔쾌히는 아니겠죠. 어찌됐든 피를 흘리지 않고 퇴위를 하고 윌리엄 3세가 즉위되고 하는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이 벌어지고 그 당시 윌리엄도 왕이 된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세율도 정하고 하는 의원 내각제, 의회 민주주의. 왕은 있지만 이제 군림 하나, 통치 하나 군림하지는 않는다 이런 뭐 원칙으로 해서 정치는 내각에 맡기는 수상에게 맡기는 그런 게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명예혁명이 시작된 건 제임스 2세가 이제 카톨릭 신자들도 자기가 카톨릭 교도니까 뭐 관리들도 정식적으로 카톨릭 신도들도 되게끔 관료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국교를 믿고 있던 영국 성공회에서는 종교적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토리 휘그당은 이때는 동시에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왕을 명예롭게 은퇴시키고 죽이지는 않았죠. 죽이지 않고 권리장전을 채택하는 대헌장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존 왕의 대헌장,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2세 때 권리장전.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영국은 혁명을 거치지 않고 순차적으로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오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2세 때 제임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스튜어트 왕가가 끝나고 하노버 왕가로 넘어가는데 이 왕이 하노버, 독일에 이제 더 머무르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국정은 다 내각에서 하게 되고, 그 당시 휘그당의 총재였던 로버트 월풀이 총리로서 21년간 내각을 이제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62년까지는 권력을 잡고 있었죠. 진보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도 당연히 상인들이 주였으니까 당시 사회 변혁을 요구했던 그 지주 계급의 이익과 달리 자본주의가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이제 공물법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주들 입장에서 곡물이 수입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곡물가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이제 감소되죠. 근데 그거를 철폐해서 어느 나라든지 싼 곡물을 수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곡물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중상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건 휘그당의 공로죠. 토리당은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변하는 건 싫다. 휘그당은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의 귀족들도 큰아들만 토지를 상속을 하고 둘째 아들부터는 그냥 다 도시로 내쫓아 버렸거든요. 상속권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휘그당은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그 자체를 대변하는 텍스트가 됐죠. 근데 이 휘그당도 보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분명히 진보적이긴 한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 산업혁명이 생기죠. 산업혁명이 생겨서 노동자 계층이 생긴 거예요. 이미 이때는 이 휘그당이 대변했던 부르주아 계층도 기득권이 돼버린 거죠. 기득권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네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수의 노동자들한테는 잘 먹히지 않죠. 그래서 휘그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뒤에 사회당이랑 합쳐서 민주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또 한 번 바꾸는데, 지금도 이 당은 존속을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아주 마이너리티, 소수로 이제 전락해버렸죠. 왜 그러냐? 1905년도에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노동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좌파의 의견, 노동자의 의견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노동당이 생기니까 휘그당은 좌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토리당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지주계급, 영국의 귀족, 왕들에 대한 입장을 동의하는 아주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토리당은 지금 보수당으로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좌파 쪽에서 1905년도과 6년도에 영국의 노동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휘그당에다가 몸을 담고 있던 진보 세력들이 전부 그냥 노동당으로 옮겨가 버려야죠.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던 그나마 온건하게 좀 주장을 했던 휘그당은 비유하면 노동당과 토리당,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생긴 중도가 돼 있었던 거죠. 이 중도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쭉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도 뭐 모든 보수주의의 아버지,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그런 정치인이자 저술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진보적이었던 휘그당의 당원으로서 생전에는 토리당한테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진보주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토리당의 가장 기본적인 보수의 기본 원칙을 만든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어요. 에드먼드 버크가 휘그당 당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예. 다만 이제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그 기본으로 불리는 이유는 보수주의라는 걸 또 이제 그 사회과학 대사전을 찾아보면 태생적 보수주의, 그러니까 심정적 보수주의, 심정적인 기준, 그다음 이데올로기적인 기준, 뭐 철학적인 기준, 정치적인 기준 이렇게 나누는데 이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보수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했죠. 자기는 그걸 보수라 그러지 않았고, 에드먼드 버크가 쓴 책에 보면 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고찰이라는 그 서간체 논문이 한 편이 있어요. 두껍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이 책도 한번 읽어보게 될 텐데, 이 에드먼드 버크가 그 책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왕을 죽이고 공화정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레볼루션, 갈아엎는 일을 하자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어느 사회나 불만은 다 있으니까. 그때 에드먼드 버크가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고 1989년이니까 1991년도인가 책이 출간돼요. 2년 안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예언서적으로 쓴 게 있어요. 예언서적으로. 지금 프랑스는 혁명이라 해서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자유로워지고 왕이 없어지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저런 혼란은 반드시 군부 독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이제 프랑스 같으면은 좌우가 나뉘죠. 그러니까 그 온건한 생각을 가진 혁명 세력과 극단적인 세력을 주장하는 좌파 세력이 다투고 그 둘 간의 정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사라지고 웬만한 마을에서 어떤 논쟁이 벌어지면 수만 명이 죽으면서 강이 아주 그냥 피로 물드는 그런 내란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혁명이 뭐고 다 괜찮다. 밥 좀 먹고 잠 좀 자면서 살자. 라고 생각할 때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네. 나폴레옹은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계승했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가 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황제가 되죠. 물론 선거를 통해서 황제가 되지만 그런 모양이 되죠. 어찌됐든 에드먼드 버크는 이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서 인간이 만든 그 이데올로기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초래해서 실익이 전혀 없다. 그러니 영국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유럽 본토에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신성 로마 제국을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논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되게 뜨죠.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는 당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드먼드 버크가 당시에는 영국 정계에서도 진보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몸을 담고 있었던 휘그당도 결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노동당이 등장하니까 어정쩡한 가운데 중도가 돼버리고 그 중도가 되다 보니 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민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 의원, 하원 의원 한 서너 명 당선시키는 아주 이제 마이너리티가 됐죠. 그래서 휘그당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노동당으로 가버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보수당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양당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으로 나뉜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집권을 하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대로 그 정치 통치 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른쪽 왼쪽으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다 겪었지만 지난 5년 정권이 극단적으로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집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집권을 하든 결국은 중도의 논리대로 통치 행위는 일어날 수가 있죠. 권력을 잡지는 못해도 답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영국의 보수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이나 집권할 때 되면 다 가운데예요. 중도의 길이에요. 살아남기는 힘들죠. 가운데를 주장을 해서는 표를 얻지는 못하지만 표를 얻어서 권력을 가지면 자기 지지 세력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사람한테 기대서 가운데 중도에 가깝게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해야만 그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보수주의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진보당의 몸을 담고 진보적인 정당의 몸을 담고 있었고 그 당이 지금 비록 이름만 남아있는 정당으로 많이 쇠퇴했지만 오늘날도 영국을 움직이는 것은 그 보수적인 얘기를 했던 진보의 당에 몸을 담고 있던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그 논리를 여전히 받아들인다. 우리도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당이 나눠져서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 중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처럼 극단적인 왼쪽을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 당선자도 집권을 하고 이제 행정을 해나갈 때는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 왼쪽이 집권하면 중도에서 약간 왼쪽, 이 정도이어야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대다수의 국민이 편하지 않겠느냐. 에드먼드 버크가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변화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나라를 지킬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늘 변하고 늘 현실에 맞게
왼쪽이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맞춰주고 변화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면 그 나라는 생존이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얘기해봐요. 조선이 왜 망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유교에, 그것도 추잡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변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국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얘기를 18세기에 한 거죠. 이미 변화할 수단을 갖지 못한 나라는 생존할 수단, 지킬 수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한번 곱씹어보고 또 중도를 얘기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이해하고 다음번 선거 때는 또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지나면 뭐 또 총선도 있고 선거는 늘 있고 우리가 아직도 그 선거를 늘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당장 눈이 확 끌리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가운데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도 눈길을 좀 주자. 그래야 우리 정치 문화도 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우리 비록 회원이 지금 18,000명 이 정도지만 또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도 또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희그당, 영국의 사라져버린 희그당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